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행복한 유년실이 반드시 필요한데, (30년) 정도 정보통신 분야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직장은 LG전자였죠. LG전자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엔지니어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가 초창기여서 제가 기억나는 주된 프로젝트가 이제 한글 폰트 만드는 거였어요. 뭐 스티브 잡스도 그 애플의 폰트에 빠져가지고 이제 그쪽으로 일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이제 한글을 폰트 만들고 그걸 이제 코드 붙여가지고 모니터, 프린터, PC 같은데 한글이 출력이 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는데, 그 초창기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제가 지금 현재처럼 이제 영재 부모들의 양육 컨설팅 하는 일로 바뀌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워낙 오랫동안 컴퓨터 관련 일을 했으니까 그쪽이 주된 경력이었고, 그 계기에는 이제 멘사 활동이 이제 상당히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죠. 90년대 말에서 한 2000대 초까지 한 10년 정도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오래된 일이네요. 우리 인터뷰어가 저를 잘 리드해줘가지고 저도 좀 부담 없이 여유 있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반응을 잘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도 좀 구독자가 늘었고요. 그래서 서로 시너지를 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찍자고 해서 제가 흔쾌히 버선발로 뛰어왔습니다. 사무실에 방문하는 분들이 실제로 지능이 높은 아이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가족들도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긴 하죠. 상담 사례를 이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꼭 필요한 경우 이제 부모 교육할 적에는 익명이나 아니면 가명을 써서 이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이한 사례 되게 많죠. 근데 어쨌든 제가 한 15년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15년 사이에 굉장히 이런 친구들은 진짜 대단하다,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했을 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최근 사례 중에서는 좀 제가 좀 기억에 좀 잘 나는 사례는, 그래도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렸을 적엔 틱 같은 것들도 있을 수도 있고, 수면 같은 게 잘 관리가 안 돼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 자는 아이,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제 잘 위기 관리를 해서 잘 돼서 실제로 굉장히 좋은 학교,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몇 명 뽑지도 않는 영재 고등학교도 합격을 하고 잘 졸업해서 소위 가장 선호되고 있는 서울대학교, 그것도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수학과라든가 물리학과라든가 이런 데 합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경향성은 뚜렷하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한 2%에서 한 3% 가장 높은, 최상의 2%한 3%를 우리가 보통 영재라고 이제 학술적으로 분리를 하죠. 근데 그런 아이들은 거의 한 60%, 70% 정도가 물론 일시적입니다. 어렸을 때 일시적으로 틱 같은 거 나타납니다. 근데 성장하면서 대부분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좀 잘 관리하면 되고요. 또 영재가 아니어도 이제 틱은 흔히 생겼다가 사라졌다는 것이긴 한데, 조금 경향성은 좀 강하죠. 아이들이 되게 예민하달까?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닌,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그 정도는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압박감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부모들이 힘들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얘기들을 해주는 게 의외로 꽤 도움이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만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이제 소위 선진국, 경제 수준이 상당히 된 소위 개발국, 이런 데서는 다 비슷한 그 사례들이나 경향성이나 반응이나 있어요. 제가 만난 한국 아이들 중에 사람들이 알만한 친구들도 사실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굉장히 상담한 사람들 얘기를 함부로 이제 불특정 다수들이 들을 수 있는 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1대1이라든가 아주 소수를 데리고서는 사실은 제가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이제 좀 더 학습적,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뭐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그 미국 사례를 하나 가지고 오긴 했습니다. 물론 제 책에도 소개가 돼 있긴 하지만 윌리엄 시디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초고도 영재인데 이 사람에 대한 자료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미국에서도 고도 영재, 초고도 영재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게 되게 강하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미국 문화에서는 이렇게 조금 유명한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한 그 개인사를 이렇게 막 자료 수집을 잘해가지고 상당히 이제 자세한 그 일대기 같은 게 책으로 나온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거는 우리도 좀 그런 문화가 좀 우리나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 사람의 공과 가라든가 아니면 뭐 성장 배경부터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일으킨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들을 좀 피상적이 아니라 이 사람의 가진 특질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긴 하는데 그 윌리엄 시디스에 대한 그 자료가 되게 많고 기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주 상세한 일대기가 나와 있어요. 러시아계 이민 부모들한테 태어난 아이인데 그 부모들도 대단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까지 이제 쫓겨온 이제 이민자이기 때문에 되게 열악한 상황인데도 그 부모가 다 뛰어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뭐 외국어를 뭐 두세 개씩 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뭐 여성 최초의 기록 뭐 이런 걸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교육을 잘 하고 높은 성과를 내고 뭐 그런 분들이었는데 이 시디스란 친구는 벌써 아주 어린 나이에 5개국어, 6개국어를 아주 쉽게 그 의사소통 할 정도로 발전시켰고 하버드 대학인가에 굉장히 어린 나이에 사실 입학됐고 학위도 되게 일찍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교수 채용도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무리가 있는 거죠. 그 너무 어린 아이가 강의를 하니 수강생 입장에서는 과연 좀 강의가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또 생각이 되게 급진적이야. 그래서 반전주의 운동도 하고 그래서 뭐 투옥도 당하고 뭐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좀 사회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뭐 왕따도 당하고 그 소외도 해가지고 뭐 그 맡고 있던 직도 다 던져버리고 약간 야인 생활 같은 걸 했는데 그 야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폭이 넓고 깊어가지고 책을 썼는데 그때 이미 뭐 다른 학자들이 출판하기도 전에 블랙홀이라든가 뭐 이런 현상들을 분석한 그런 이론들을 책에서 소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내용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학계에서 이게 백업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례가 있어서 결국은 다시는 책을 안 쓰겠다. 이제 그래서 거의 이제 사회생활을 이제 접다시피 했고 결국은 좀 요절했어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나름대로 그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니까 이제 작가가 그 사람의 일생을 굉장히 깊이 탐구해가지고 방대한 그 일대기를 써놨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어항 속의 산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제 호기심이 많으니까 자꾸 들여다보는 거야. 자기 사생활이 없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사례들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매스컴에서 많이 회자됐던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기록도 있다고 그러고 뭐 그런데 시디스 책에서 표현한 그 내용 그게 상당히 어필하죠. 사람들이 자꾸 궁금하니까 자꾸 들여다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생활은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도대체 뭘 했는데 하고 끊임없이 어떤 업적이랄지 대단한 성과를 주기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에 시달리고 그러니까 일생으로서는 괴로운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일부 우리 이든이라는 이 커뮤니티에서 혹은 제 컨설팅 사무실에 방문하는 부모들 중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싶다. 아니면 뭐 드러나지 않게 하고 싶다. 아이한테도 알리고 싶지 않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도 적절한 반응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아이가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큰 잠재력을 인지하고 그것을 이제 해서 자기가 이제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좀 객관화시켜 가지고 그래야지 오히려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해 나가면서 자기 처신이랄까 그 자기의 위치를 잘 잡을 수 있게 균형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런 유명한 이제 소위 고도 영재들이
뭐 상당히 이제 실패한 사례들, 실패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이제 주관적이긴 하나, 어쨌든 이제 사람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혹은 그 정도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럼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아, 그거에 이제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라든가, 그러면 여러 사람한테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나치게 사실은 그거를 터부시하거나 이런 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서 단체로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 직전에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여름방학 때 집으로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높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좀 사립학교였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공부도 잘하고 또 아주 조기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학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 당시 기준으로 150이 넘었다. 나중에 알게 됐지만 지능 검사마다 그 한계가 있어요. 150까지 이제 측정하는 검사, 뭐 160까지 되는 검사. 그래서 이제 뭐 그 150, 160이라는 그런 검사 수치를 사실은 계산을 하려면 뭐 외사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준치보다 얼마나 더 높은 그 어려운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었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딱딱 테이블에 들어있는 것들은 되게 150이 그 검사에서는 최고 수치였는데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이. 그 친구는 사실은 미술을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그 예원 중학교, 그래서 미술로 사실 진학을 했거든요. 성인이 돼서 딱 만났더니 어느 회사의 전산실장이야. 그래갖고 미술은 어떻게 됐냐 했더니 이제 중학교 때까지만 하고 고등학교 가서는 이제 미술은 이제 꿈을 접은 거죠. 뭐 여전히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미술 활동을 하긴 하지만,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지능검사 그거 엉터리인 것 같아. 그 어쩌다 잘못 나온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건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그게 잘못 나온 건 아닌데, 하여간에 그 친구도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어린 나이에 미술 그리는 게 좀 진짜 이런 것도 해낼 수 있어, 뭐 그런 능력을 보였던 건 맞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또 직업을 바꿔서 어쨌든 전산 쪽으로 가서 뭐 어느 회사의 전산실장까지 간 거 보면 뭐 맘만 먹으면 어떤 것도 해낼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친구가 굉장히 뭐 리더십이 뛰어나거나 뭐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고 능수능란 그런 것 같지 않고,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어리버리하고 뭔가 좀 사회성은 그렇게 아주 뛰어난 것 같지 않은데 뭐 그런 느낌은 제가 느꼈습니다. 아마 저도 이제 가까운 사람이 들어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능이 높다는 것은 사실 어릴 때부터 알긴 알았는데, 그게 꼭 성적으로 바로바로 가정됐던 건 아니고, 고등학교 갔더니 별로 공부 안 했는데도 성적이 자꾸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1학년 때보다 2학년이 낫고 2학년 때부터 3학년이 낫고, 고3이 됐는데도 뭐 3시간 자면 뭐 합격하고, 뭐 5시간 정도 자는 애는 다 불합격한다는 그런 얘기가 막 흘러다녔지만, 고3 때도 사실 잘 거 다 잤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막 하는 아주 소수 정예 뭐 과외 같은 것도 안 받았고, 그 당시 종로에 있는 좀 대형 학원 뭐 강좌나 몇 개나 듣고 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뭐 성적이 잘 나와서, 그 남들이 이제 가기 어렵다고 하는 이제 서울대학에도 뭐 재수도 안 하고 합격했고, 그래서 저도 2월생이어가지고 자연적으로 제가 조기 입학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기들보다 사실은 좀 어린 쪽이었죠. 그런데도 재수도 안 하고 어렵지 않게 입학을 했으니까 머리가 좋긴 좋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그 당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멘사 활동하고 그 뒤에 이제 관련된 서적들을 읽으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고, 그렇다면 내가 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걸 알고 제대로 인식하고 좀 잘 준비했으면 더 높은 어떤 성취도, 뭐 그야말로 뭐 학자가 되는 것도 성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또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최적의 관리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뭐 자료도 적고 인식도 낮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걸 또 잘못하면은 불행에 빠진 영재들처럼 그 어항석의 삶 같은 걸 만들어서 좋은 자질들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도 있는 위험성이 되게 많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가적인 관리는 성공한 사례가 없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뭐 우리가 소위 그 스포츠도 그렇잖아요. 국가가 관리하면 오히려 잘못될 가능성이 많죠. 그 약간 정치적인 뭐 인기 관리의 수단으로 뭐 사실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혹은 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뭐 업적을 좀 더 불리고 대중적인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오히려 잘못되는 우스갯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자 골프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래서 여성 골프 부서가 없기 때문에 그럴 거야. 뭐 이런 농담을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영재들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관리한다기보다는 좀 문화적인 것 그런 것들은 확실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송영진 교수하고도 그 주제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농담을 했었는데. 헝가리 현상이라고 있어요. 헝가리 현상. 어떤 특정 시기에 헝가리에 대단한 고도 영재들이 다수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 20세기 초반에 발달했던 소위 입자 물리학 혹은 뭐 상대성 이론, 뭐 핵 에너지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 중에 그 헝가리 출신의 그 유태계죠. 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어요. 근데 왜 특정 시기에 그런 학자들이 대거 등장했을까? 왜 그 지역에서 등장했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걸 헝가리 현상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송영진 교수한테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헝가리에 수학 경시대회 같은 게 하나 있었대요. 그 출신들이 많은 천재적인 학자들이 그 경시대회를 통해서 발굴이 됐달까?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 경시대회 관리를 잘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성과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인구수로 보나 뭐 국가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의 역사.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세계 강대국, 뭐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은 국가 기초 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100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50년 정도 투자를 꾸준히 해가지고 성과를 얻는 케이스인데. 우리나라는 국가 R&D에 대한 투자를 좀 공격적으로 한 시기가 한 20, 3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 뭐 노벨상 하나도 안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죠. 그 한 20, 30년 꾸준히 하면 그때부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산 지원을 받은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투자를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게 그 사회에 그 국가의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면서 거기서 이제 누군가가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필드상 받은 사람이 2년 전인가 처음으로 출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영재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과학고등학교 출신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꾸준히 투자되다 보니까 지표들이 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국제 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 학생들의 금메달 리스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그런 거. 그 다음에 뭐 OECD에서 평가하는 피사의 성적이 상당히 높게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이 그 소위 논문 인용 지수라고 그래서 어느 나라의 학자들이 과연 학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가를 이렇게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준들이 전반적으로 쫙 올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떤 사람이 실제 성과를 내는 거죠. 그래서 국가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지속성을 가지고 좀 더 뭐 10년, 20년 연장되다 보면 아마 뭐 이제 누군가 물꼬를 텄으니까 물론 이제 필드상을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필드상은 사실 노벨상급이거든요. 노벨상은 어쨌든 물리화, 생물학 이렇게 그 분야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제 과학자들을 선정하지만 필드상은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것이 4년마다 열리고 그때 4명을 선발하니까 사실 1년에 1명을 선발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노벨상보다 더 받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3사람까지 주거든요. 근데 노벨상 그 세계 과학상은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수학이 그만큼 이제 그 학자들이 많지 않으니까 뭐 그 정도면 뭐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어떻게 보면 그만큼 받기 어려운 상인데 그런 노벨상급의 학자가 하나 근데 사실 이중국적자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부모가 다 한국 사람이고 대부분의 이제 성장기를 한국에서 보낸 사람 물론 지금은 이제 미국 제가 알기로 프린스턴 대학에 계신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국적은 어떻게 됐다 하더라도
한국이라는 풍토에서 자라난 사람이 필드상을 받았으니까 물걸로 탔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더 다른 분야에서도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영재, 그 중에서도 고도 영재, 그 중에서도 저고도 영재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마음껏 어떤 학문적 활동에 잘 진입될 수 있도록 이런 문화가 잘 형성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뭐 사실은 그 제가 자료를 봤더니 좀 학자들마다 좀 견해도 틀리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대체적인 컨센서스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능 지수로 한 2, 3% 되는 아이들을 영재라고 보통 얘기하고 한 0.1%, 1000명 중에 1명 정도는 이제 고도 영재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뭐 0.01%? 뭐 이 정도 되면 초고도 영재 뭐 이렇게 학술적으로는 분류가 되어 있는데 지능 전문학자들은 그렇게 분류하는 건 좀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소위 2, 3% 드는 높은 지수의 아이들 중에서는 고도 영재 혹은 초고도 영재라고 할 만한 친구들이 사실은 들어있다고 봐야지 지수만 가지고 줄을 쫙 세운 다음에 이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사람이 진짜 초고도 영재 이렇게 얘기하는 건 곤란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되게 이제 숫자가 적어지거든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그림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의 그렇게 1차원적인 지수 하나로 평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넘어가면요. 그게 이제 웩슬러 지수를 따르면 130 이상이거든요. 127에서 130. 그 사이가 넘어가면 이제 영재 범위로 들어가는데 거기서는 사실은 지표가 되게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한두 문제 더 맞추는 거에 따라서 뭐 5포인트, 뭐 경우에 10포인트 팍 뜰 수도 있고요. 한두 문제를 놓치면 5포인트, 10포인트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되게 예민하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나이가 들면요. 소위 뭐 과학고, 영재고 다니는 그런 친구들은요. 대부분 이제 자기 어렸을 적엔 한 130 언저리 있을지 모르지만 다 올라와 있더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천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좀 갈고 닦은 거 아니겠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수하게 지능 지수만 딱 들여다보면 140, 150, 160 이런 게 모든 걸 절대적으로 설명하는 건 아니고 130이 넘어가면 일단 이건 영재 부류야. 뭐 이렇게 보는 게 보다 타당한 해석이다 하는 게 이제 지능학자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 150, 160은 뭐냐? 좀 더 이렇게 개발되지 않은 영역이 좀 많이 차올라와 있다? 좀 더 밸런스가 더 잡혔다? 아니면 좀 더 숙성되었다?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130이 넘는 사람은 다 가능성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을 어떻게 이제 잘 동기유발이 되고 갈고 닦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어떤 동기유발이 돼가지고 어떤 분야에서 이제 팍 들어가가지고 성과를 내느냐 그런 거로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영재는 좀 가능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게 맞고 뭔가 진짜 성과를 낸 사람이 되었다는 거는 보통 좀 천재 이런 표현이 오히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저도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아인슈타인에 대한 뭐 관심도 있고 뭐 관련된 뭐 일부러 도서관에서 책을 구해가지고 읽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지금의 이 나이가 돼서도 여전히 이제 관련된 책들이 좋은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봤는데 내가 그 전에 알고 있던 것과 새로운 부분이 맞네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타임지에서 선정한 그 20세기 최고의 인물로 선정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20세기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뭐 그런 이제 세계적인 어떤 판도가 싹 바뀌는 그런 중요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 그 말기에 원자력 전쟁이 팍 터짐으로써 사실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그러면 그것에 이제 어떤 핵심적인 이제 이론을 제공했던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니까 정말 엄청난 그 인류 역사에 충격을 준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상대성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고도로 추상적이고 이런 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걸 알아낼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뭐 과학적 진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아인슈타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을 그 가장 대표적인 초고도 영재죠.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그 관련된 책과 뭐 이런 것들, 자료들을 쫙 보면서 놀라운 점이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혼자서 이거 못 해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대성 이론의 아주 핵심적인 이론에 접근했던 사람이 몇 사람 있었던 거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 당시 이제 그 우리가 뭐 특수 상대성 이론은 특허청 관리로 일하면서 낸 논문이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더 중요한 이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스타인이 베를린 대학의 교수로 물리학 교수로 일하면서 뭐 이렇게 논문을 쓰게 되는데 베를린 대학의 수학 교수랑 거의 매일 밤 만나가지고 엄청난 토론을 하더라고. 이런 이론을 적용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럼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와서 막 저거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리학 쪽에서는 이런 이론이 발달돼 있지 않은데 수학자들은 사실은 그 텐서 이론 같은 것들을 상당수 좀 발전시켜 놨거든요. 근데 이제 수학자들은 그게 물리학에서 그게 사용될 거라는 걸 알았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인슈타인하고 그야말로 이제 저녁 먹고 밤마다 그걸 가지고 온갖 그 텐서 모델을 적용해 보면서 결국 이제 이론을 완성시켜 나갑니다. 근데 이제 그에 못지않게 그 힐베르트라는 당대 최고의 그 평가를 받은 수학자가 있는데 힐베르트 박사도 거의 그분에 접근했던 것 같더라고요. 논문으로서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평가를 받는 그 기록이 되었지만 이게 세계적으로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데는 사실은 그 에딩턴 경이라고 이제 영국의 천문학자죠. 천문학자가 이제 이걸 일식 현상을 통해서 상대성 이론이 실제로 적용된다는 것들을 증명해내거든요. 아주 그것도 돈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일식이라는 게 이제 특정 지역에서만 관찰되고 특정 시기, 특정 지역에서만 확인될 수 있는데 장비를 막 꾸려가지고 정말 그때 그 당시에는 교통도 어마어마하게 나쁜 상태에서 많은 돈과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가지고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맞네. 정말 빛이 휘네. 공간이 왜곡되네. 그런 것도 실증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중간이에요. 그래서 그 영국과 독일이 어마어마한 적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아니 독일의 학자가 주장한 거를 영국의 학자가 그걸 그렇게 고생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세계적인 업적으로 이렇게 증명해내는데 그렇게 공을 들였다는 것도 사실 대단히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딩턴 경은 이 이론이 갖고 있는 엄청난 파괴력을 감지를 했으니까 그런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적국의 학자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 전역의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협업을 했달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개인의 역량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을 중시하고 있는 어떤 문화 혹은 그 국가적인 인프라. 아인슈타인은 소위 이론 물리학자니까 종이와 펜만 있으면 그 뛰어난 머리로 어떤 것을 계산해내 가지고 주장할 수 있겠죠. 하지만 개발도상국의 학자가 그런 걸 했을 때 누가 그 사람을 주목을 할 것이며 그걸 세계 각국에 있는 다른 과학자들이 그 논문을 읽지도 않을 것이며 그리고 그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면 이게 어마어마한 에너지의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그것을 알아냈을 리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일도 대한민국의 많은 영재들이 그런 수준까지 쫙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서로 막 협업하고 뭐 분야를 넘나드는 정말 학문적인 수준이 아주 높은 차원에서 막 이루어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뭐 나름대로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우리 인류라는 말하자면 생태계가 상당히 이제 과학 기술을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 이미 발달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이제 대단한 영재들이 더 많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영재들이 서로가 서로의 그 연구하고 있는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고 넓은 그 과학적 혹은 이제 이론적 아니면 그 어떤 사고의 차원에서 이제 다 업그레이드가 돼서 이제 협업이 되어야만 이제 우리 인류 사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과학 기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최첨단 분야에서 이제 나가서 일정한 기여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주도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우승하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저 뭐
5천만 인구 한 명 한 명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 그 중에 뭐 예를 들어서 10,000명, 10만 명 정도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가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이제 부모들이 그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린아이인데 얘가 벌써부터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아의식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뭐 학자들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자기가 통제하고 싶어하는 생각, 그런 태도, 그런 의식을 자아의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너하고 난 달라, 뭐 이런 것도 자아의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어린애들은 아직은 인격적으로 부모하고의 애착관계가 굉장히 깊기 때문에 엄마와 자기, 부모와 자기를 이렇게 딱 구분하기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아예 엄마가 기분 좋으면 자기도 기분 좋고, 엄마가 뭐 힘들어하거나 뭐 슬프거나 속상해하면 자기도 기분이 안 좋고, 밀착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소위 고지능 영재들은 굉장히 어린데도 그건 엄마고 나는 달라. 나는 기분이 좋거든? 나는 기분이 지금 나쁘거든? 그리고 내 기분을 좀, 말하자면 엄마도 알아달라. 뭐 이런 식의 막 태도가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죠. 우리 청개구리 그러죠. 자꾸 반대로 한다. 그게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나하고 부모는 남이야. 달라. 그러니까 일단은 아니라고 해보는 거죠. 야,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 아닌데 나는 추운데? 뭐 그렇게 너하고 나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벌써 이제 뭘까 확실하게 어필한달까? 그런 태도가 굉장히 어린 시절에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다 이게 키우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 보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벌써부터 지금 엄마 아빠 머리 꼭대기 올라가려고 그래? 그리고 네가 뭔데 나한테 뭐 이따위 태도를 보여? 너 도대체 뭐 고분고분한 맛은 하나도 없고 말이야. 사사건건 말이야. 자기 취향을 뭐 어떻게든지 해내놓으라고 나를 달달달달 볶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런 고지능 영재 아이를 잘 키우시려면 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얘가 아직 미취학 아니면 그보다 더 영아의 수준이긴 하지만 다른 애들과는 달리 이럴 수도 있다는 걸 좀 각오하신달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아이를 어떻게 잘 유도하고 뭐 아니면 너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엇가지 못하게 좀 더 전략적으로 좀 더 차원이 높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조하는 고지능 아이들을 위한 부모 훈련 10주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이게 저를 찾아오신 분도 우리 아이를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오시지, 자기가 훈련이 돼야 된다, 자기가 이 애들한테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이런 생각 잘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의외네요. 제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제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애한테 좀 적응해야 됩니까? 뭐 이런 이제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죠. 하지만 진짜 필요합니다. 다루기 쉽지 않아요. 그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자의식이 이제 표출이 되긴 하지만, 아이들이 좀 다루기 어려운 많은 부분들이 그런 강하고 빠르게 형성되는 자의식과 관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다뤄야죠. 잘 다뤄야 되는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기법들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제 태도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내가 당신의 자식이긴 하지만 당신과 나는 다르다. 인정해야 돼요. 애들이 이제 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교 되면 언젠가는 그런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거 아닙니까? 뭐 사춘기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사춘기를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성장의 문제라고 봐야 된다. 부모 입장에서는 이 자식이 뭐 기저귀도 내가 갈아주고 똥오줌도 다 내가 했던 그런 어린아이 주제, 별로 기억에서 그렇게 멀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애는 다르거든요. 그건 한참 옛날 얘기고 나는 이제 그런 애기가 아니야. 내가 이제 이만큼 성장했고 내가 이만큼 판단이 늘어났고 경험치가 생겼으니까 나를 좀 독자적인 인격으로 인정해줘. 그런 이제 욕구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무조건 그걸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미숙하고 여전히 이제 생각이 짧고 시야가 짧고 그리고 계속 문제를 또 발생시키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으로 바보 같은 판단이나 행동이나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보통 아이들보다 이게 빨리 가는 거니까 부모도 어떤 부분은 이제 그거를 인정을 해줘야 되죠. 존중해주고 자기의 영역을 인정하는 걸 다른 부모들보다 빨리 해줘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해서 뭐 애가 아닌 건 아니니까 그 정서적인 케어랄지 아이가 실수한 것을 뭐 혹독하게 나무라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뭐 달래주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수용해주는 그런 우리의 보육교사 같은 유치원의 보육교사 같은 친절함과 또 그 아이를 배려해주는 그런 그리고 아이가 뭐 창피스러운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망신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뭐. 그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되니까 되게 힘들죠. 하지만 해줘야 됩니다. 해줘야지 아이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건강하게 혹은 좀 더 건설적으로 잘 이제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주변의 얘기 듣고 아니 그 나이 때는 좀 혼 좀 내주면 돼. 너무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 그런 얘기 듣고서는 함부로 그렇게 하면요 이게 반드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대단히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쉽게 깨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번 이제 이게 엮이는 관계에 딱 들어가게 되면 점점 늪에 빠져가지고 뭐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왜 그래?라고 얘기하는 게 나는 네가 하는 행동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좀 설명 좀 해봐. 알아듣게 좀 도와줘. 그런 태도로 이제 같은 말이라도 바꿔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은 네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네 기억이 더 정확한 것 같은데 뭐 인정도 해주고 제일 나쁜 게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뭘 알아? 엄마가 어저께 이렇게 얘기했잖아. 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해갖고 왜 엄마가 말을 바꿔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어요. 아이는 기억이 되게 선명하거든. 그리고 자기하고 관련된 일이니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엄마가 자기는 이제 생활에 시달리고 쫓기다 보니까 자기 기억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자 그러면요 이게 아이 입장에서 아니 이 사람들이 머리도 나쁘네 기억력도 나쁘고 그리고 거짓말까지 하네 나한테. 그러면 부모의 권위라는 게 사실은 겉으로 볼 적에는 엄마가 이렇게 뭐 눈을 부라리면서 오히려 이렇게 위에 있으나 권위가 무너진 거죠. 아이는 분명히 기억이 뚜렷한데 자기가 말을 바꿔놓고 자기가 어른이니까 어디 무조건 내 말을 믿어. 안 되죠. 그게 이게 애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어른들 그렇지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게 10살도 안 되는 어린애 입장에 명백하게 거짓말하면서 막 우겨대. 거짓말 쓰겠습니까? 엄마는 자기가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하면서 나한테 자꾸 틀렸다고 나이가 무슨 벼슬이냐? 그런 마음을 속으로 갖게 되면 어떤 말도 이제 별로 권위도 없고 영향력도 급격하게 떨어져. 근데 얘가 왜 벌써부터 내 말을 우습게 알지? 내가 자기가 우스운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짓걸 해놓고 그걸 잘 의식하지 못한다면 치명적이죠. 그럼 안 되고 야, 네 기억이 맞겠지. 맞는데 엄마가 원래 했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 네가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던 거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얘기를 해줘야 그럼 아이가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있고 이게 되는데 내가 언제 그랬어? 거짓말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뭐라고 치면 정말 자기의 권위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럼 이렇게 아주 어린 시절에 깨져버리면요.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걸 이제 의식하려면 이게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얘가 기억하겠어? 그런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되죠. 얘가 판단이 쓰겠어? 안 되죠. 높은 지능을 가진 어린아이를 키운다는 건 그만큼 말하자면 부모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준비가 돼 있고 몇 가지 기법들은 몸에 딱 익혀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청개구리 같아. 사춘기가 일찍 시작됐어. 이런 식의 것들이죠. 그런데 어쨌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완벽주의 같은 것들로 나타날 수 있겠죠. 자기의 미숙한 모습,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들을 자기 부모라고 하더라도 들여다보는 거 되게 싫죠. 그러니까 조금은 자기가 좀 훈련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엄마 아빠가 하는 것 정도는 좀 세련되게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의식이 되게 강하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또 뭐 옷차림이라지 사실은 뭐 이빨도 잘 안 닦고 세수도 잘 안 하고 옷도 거꾸로 입고 그런 미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특정 시기 특정 사안에서는 뭐 굉장히 뭐 세련되게 보이려고 애쓴다든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른들이 잘 보지 못하는 자기의 세계가 훨씬 빨리 자라나 버려가지고 아이가 그런 걸 어떻게 경우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가 어떤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걸 다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그런 걸 자기가 안다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았을 때 자기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런 걸 의식하는 것 같아요. 적당히 자기를 연출한달까? 아니면 어른들이 기대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자기를 이제 말하자면 자기의 진짜 면모를 이렇게 굳이 안 보여주려고 할 수도 있고 그걸 꽤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고 넘어가요. 그냥 별 문제 없는데요. 문제가 없는 게 아니죠. 생각이 복잡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이제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자기 포지션 또 학교 안에서 교실 안에서의 자기 이런 것들이 되게 불만스럽겠지. 자기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어떤 의도로 뭐 하는지 다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이제 그렇다는 걸 알았을 때 사실은 어른들은 적대적으로 될 수 있거든요. 이 자식이 이거 다 깨뜨려보고 있네? 그럼 불편할 거 아니야. 선생님도 불편하고 부모도 불편하고 불편하니까 아이한테도 경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벌써 안다는 거지. 고도영재 같은 경우. 그러면 아닌 척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마음속은 항상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자기를 억제해야 되고 아니면 연출해야 되고 뭐 이게 이제 어린애답지 못한 상황에 빠질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애들이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면 오히려 이제 한 125에서 135 뭐 그 정도의 애들은 사실은 잘 드러나죠. 아이씨 말도 안 듣고 근데 거기 탁 넘어가지고 140 제가 걔네들이 더 우수하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철이 들었달까 아니면 뭐 이렇게 이미 다른 부분도 이렇게 좀 성숙해가지고 좀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걔네들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힘도 조금 더 강하다 보니까 잘 연출하는 거지. 그러니까 더 알아보기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아요? 깜짝 놀라는 부모들이 저희 사무실에 실제로 많습니다. 그럴수록 진짜 좀 검사 빨리 해야 되는데 검사의 필요성을 잘 모르잖아요.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지능지수 높게 나오면 어떡할 건데 뭐 특별한 그게 있어? 뭐 그냥 장사꾼들이 쓱 높게 나왔다고 이렇게 부추긴 다음에 자기 프로그램을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실제로 그런 마케팅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지능검사 받는 거를 꺼려하게 되는 건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봐서 아이가 좀 빠르다 싶으면 사실은 한 번 정도는 검사하는 게 그런 이제 고도 영재네? 초고도 영재네? 아니면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영재 수준이내는 좀 빨리 인지를 하시는 게 분명히 그 아이를 양육하는 데서 실패 확률을 줄이고 좀 더 이제 아이의 잠재력을 잘 키우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지능이 높으니까 공부시키세요. 이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 높으면요. 사실 그냥 공부하는 건요. 조금 늦게 시작하면 되게 효율이 높아요. 애들이 성숙되니까 이렇게 숙성이 되거든. 이 지적 영역이 이렇게 뭐 기출문제를 막 푼다든지 뭐 이렇게 혹독하게 뭘 반복 훈련을 시켜서 이게 자라나는 게 아니고 그런 특성이 있으면 아이가 정말 눈이 보배야. 귀가 보물이야.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보고 듣고 궁금증을 느끼고 이게 뭐지? 뭐 이 뒤에는 뭐가 숨어 있는 걸까?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계속 자라나거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숙성된 상태에서 학습을 시키면요 효율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늦게 시작해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영재니까, 얘가 고지능이니까 빨리 공부시켜서 이거는 전 잘못된 메시지거나 정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듯이 그거는 약간 마케팅이야 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빨리 발견하면 부모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이를 뭔가 빨리 무슨 프로그램에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준비가 된다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고지능 아이들은 빨리 부모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상위 10% 정도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보세요. 한 반에 30명이잖아. 그럼 걔네들이 1, 2, 3등이거든. 그러면 되게 담임 선생님이 신학년 시작되면 일주일 정도면 대충 3명 딱 보여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가 이제 자신감이 넘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뭘 해도 다 잘하죠. 다른 애보다 훨씬 잘해요. 근데 이제 5%, 3%딱 넘어가면요, 아까 얘기한 그런 여러 가지 자의식이 강하다든지, 그리고 학교를 되게 지루해야 한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배우는 것도 없어, 뭐 이런 이제 건방진 태도. 자 선생님한테 별로 배울 게 없어. 교사에 대한 리스펙트 같은 것들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이 자식이 수업하는 태도 자체가 말이야, 선생님 말을 잘 경청하지 않네. 응? 내가 가르치는 걸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하고 쏙쏙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 저런 걸 해, 뭐 이런 게 이렇게 언뜻언뜻 보일 수도 노골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뭐 10% 정도의 부모들은 잘 모를 수도 있죠. 왜냐면 노골적으로 우리 영철이 뭐 공부 잘해요 이런 얘기를 담임 선생님이 쉽게 못 하거든요. 이제 그런 얘기하면 약간 업될 수는 있겠으나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요 뭐 이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잘 모르죠. 모르는데 이제 전반적으로 아이는 또 알아. 자기 그부 애들하고 자기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아는 것도 많고 좀 아는 단어도 많고 학습도 빠르고 기억력도 좋다는 걸 다 알거든요. 아니까 당연히 이제 좀 더 자신만만하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를 나타나니까 부모로서는 당연히 아이가 좀 기대가 되네. 그리고 좀 자랑스럽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3%, 5%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게 곧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 자식이 태도가 왜 이렇지? 뭐 얘가 별로 뭐 학교를 이렇게. 그러니까 여자애들하고 남자애들 또 좀 달라요. 여자애들은 저학년 때는 아주 모범적일 수 있어요. 왜냐면 관계 지향성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한테 잘 보인달까? 아니면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막 지적받는 거 되게 싫어하고 그러니까 빤듯빤듯하게 모범적으로 태도가 나타날 수 있죠. 근데 남자애들은 그것은 좀 약해. 뭔가 자기가 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좀 남 앞에서 자기가 좀 잘한다는 걸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좀 더 강하고 호기심도 강하고, 그러니까 남을 의식한달까 어른들이 이렇게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저학년 때는 이제 그 아이들이 좀 튄달까 그런 태도가 나타나는데 여자애들은 조금은 좀 더 모범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지만 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려움이랄까 그런 건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혹은 중학교 때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경우가 있죠. 학교 가기 싫어요. 학교 가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이거 뭐 어떻게. 아니, 그동안 학교 생활 잘했고,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애가, 갑자기 학교가 싫어졌다고 그러고, 뭐, 별 의미가 없다고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사실은 문제가 내재화되면서 더 크게 좀 이미 좀 커져가지고 좀 다루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능검사도 필요하고 아이의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해서 좀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좀 한 번 정도는 상담을 해야 그런 여자애들이 늦게 문제를 이제 표출하는 것들을 좀 예방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애들이 막 나대고 뭐 말썽 부리고 시끄러워져가지고 막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중장기간을 생각하면 더 오히려 나은 것일 수도 있어. 그럼 이제 부모가 얘가 왜 이러지 하고 막 이제 여기저기 뭐 인터넷 검색도 하고 뭐 전문가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문제를 빨리 발견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큰 잠재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학교 커리큘럼하고는 이제 잘 안 맞음으로 생기는 미스매칭이라고 봐야 되겠죠. 문제라고 보기보다는 그걸 좀 빨리 디텍트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도형제는 사실은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데 일단은 뭐 객관적인 평가를 하게 되면 정말 이런 거를 얘가 이 나이인데도 해내네 그런 것들이 툭툭툭툭 이제 나타나죠. 근데 언뜻 보면 이제 안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해 보면
이거는 아니 5살인데 6살인데 뭐 12세 뭐 심지어 15세 17세들이 다 하기 어려운 답을 뚝뚝 해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몰입 특성을 제가 얘기하는데 몰입 특성이 대단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가장 오랫동안 관찰했던 이제 그 고도형제 하나가 있는데 일단 걔는 잠을 안 자.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자. 그러니까 22시간을 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수학 난제를 푼 거, 뭐 난제도 뭐 난제 수준이긴 하지만 그런 것에 이제 자기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조금 자기 방향을 찾은 케이스인데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어지간한 문제는 별로 이렇게 흥미를 느끼지 못할 수 빨리 가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문제를 탁 만나면 이제 깊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 애들이 남이 가르쳐 주는 거 싫어하거든요. 영재 머리 좋은 애들이 자기가 풀어야지 만족감이 돼요. 자기 효능감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들한테.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기가 풀려고 그러지 잘 묻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를 갖게 되면 진짜 궁금하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선생님이 어디 계시나 뭐 이런 것도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서울과학영재고 가서 정말 이제 뭐 말이 그렇지 이제 국제 올림피아드, 국제 과학 올림피아드, 수학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정보과학 올림피아드, 그 세 개의 올림피아드를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올림피아드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올림피아드 국가대표가 6명씩이거든요. 18명 정도 되는데 그 국가대표 되는 애들은 다 고등학생이에요, 당연히. 근데 한 2, 3년에 1명 정도는 갑자기 중학생, 심지어는 초등학생 중에도 국가대표까지 선발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걔네들은 뭐 진짜 고도영재로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뭐 국가대표까지 안 가더라도 국내 올림피아드에서 이제 금메달 받는 아이들은 진짜 뭐 일단은 고도영재 수준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걔네들은 과지 집착력이 정말 놀랍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가지고 몇 시간씩, 경우에 따른 며칠 혹은 뭐 더 긴 기간 동안 계속 생각하고 그걸 기어이 풀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서울과학영재고등학교 가서 거기 이제 국가대표급 아이들이, 걔는 실제로는 국가대표는 못 쳤어요. 운이 좀 따라야 돼요. 정말 최강자들이 등장하는 해가 있거든. 그러면 아무리 우수해도 국가대표가 못 되는 거야. 근데 수준은 뭐 다른 해의 국가대표 애들보다 더 높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결국은 다 거기 모여서 거기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올림피아드에서도 아주 잘 안 풀렸던 문제를 같이 놓고 푸는 걸 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유치하게 내가 풀어야지, 나 혼자서 골방에 가서 그런 태도가 아니라 정말 모두 앞에 있어서 애들이 막 자기의 아이디어를 내놓고 다른 아이디어를 또 받아들이고, 그러면 이 방법과 이 방법을 뭐 결합하자는 또 제3의 아이디어도 이제 수용을 하면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해내요. 그리고 같이 그 만족감을 느끼고 그런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진짜 고도영재나 초고도영재한테 발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이제 어린 수준의 영재들은 사실은 그것보다는 지가 해야 돼.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거 싫어해. 그러면 시간을 주는 게 맞죠. 그렇게 해보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그런 친구들은 뭐 스포츠든 뭐 연애든 뭐 다른 분야, 뭐 음악미술에서도 그 정도의 높은 성과 내지는 능력을 하는 사람들 분명 지능도 높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그럼 지능검사 좀 해봅시다 하면 그 수용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높은 어떤 성취 동기, 그 우리가 뭐 과제 집착력 그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뭐 하나 딱 이제 자기한테 뭔가 그 미션이 있으면 어떻게든지 해내고야 말겠다는 그 고집이랄지, 그것을 이제 자기 스스로 막 괴롭혀가면서, 그리고 막 안달복달 한달까, 아니면 뭐 기어이 하겠다고 누가 그거 안 해도 돼. 그래가지고 이제 잘 달래지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수학, 과학, 혹은 뭐 문학, 뭐 이런 데서도 당연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업적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남다른 뚜렷한 어떤 이제 모습, 혹은 뭐 진짜 이렇게 이것도 해냈어 하는 놀라움을 이렇게
주된 요소를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예를 들어서 올림피아드 같은 경우는 진짜 특화된 분야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 공과대학 교수든 자연과학 교수든 그 올림피아드에서 성과를 낸 사람만 그 분야에서 훌륭한 이제 선두 그룹을 형성한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제 저는 이 사람은 그쪽으로 몰입해 들어갔으면 그쪽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성과를 냈을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게 뭐 다 그래야 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어떤 사람은 저기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이 높은 이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은 이제 본인이 뭐 빠르든 늦든 간에 인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또 뭐 그랬을 때 뭐 나는 무엇을 하겠다 하는 자기 테마, 자기 분야 아니면 자기의 의미를 두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에 이제 정말 자신 있게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자원이라 미성취 현장이 굉장히 비율이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비단 우리나라에만 미성취 현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공부한 바는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고 있다는 모든 나라에서조차도 미성취 현장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잘 발굴해내 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이제 일정한 어떤 잘 자라날 수 있는 환경, 뭐 조건 같은 것도 조그만 사회적 배려를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되면 엄청난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쉽지는 않죠. 왜냐면 일단 거부감이 있어요. 아니 그게 머리 좋다는 애들을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게 말이 돼? 이런 일반적인 인식이 실제로 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소위 수재들, 그러니까 뭐 상위 10% 안에 드는 아니면 뭐 20% 안에 그런 아이들은 아예 기회조차 없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사실은 아주 팽배하게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다 그래요. 그리고 뭐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99%, 뭐 95%의 뭐 어떻게 보면 영재가 아닌 사람들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1%, 2%, 5%한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준다는 것을 그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그냥 일반적인 우리 그냥 그 심리에서 사람들이 아주 보편적인 심리 아니겠어요. 재밌는 측면이 있어요. 최하위 한 5%, 10%에 대한 일정한 투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사회적인 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 없어요. 그런 거 하면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근데 저 최상위 1%, 2%, 5% 애들한테 집중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거부감은요, 굉장히 강하죠. 근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을 하게 되면 그건 국가 경쟁력에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 같은 우수한 정말 수준이 높은 철학적인 깊이를 가진 어떤 군주, 국가 지도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거 곤란하잖아요. 그거 다 엘리트주의자. 그런 애들은 좀 오히려 약간의 페널티를 줘야 돼. 이런 사고방식이 되게 안 좋죠. 반대로 야 그런 애들만 좀 관리하겠어. 나머지 애들 알아서 하라고 그래. 이것도 곤란하죠. 그죠? 구조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뭐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 국가가 동일하게 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의 편차가 커요. 생각보다는. 한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으면 그중에 한 4, 5명 정도는 상당히 지적인 능력이 현격하게 잘 모자라요. 느립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좀 되게 어려워요, 실제로. 커리큘럼이 너무 어렵다고요. 초등학교 3, 4학년만 넘어가더라도 이쪽 4, 5명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쉽고, 지겹고, 시시하고 그런 것조차도 이쪽에 한 4, 5명한테는 쫓아가기 어려울 정도의 그 편차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정을 안 하는 거지.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너 좀 더 노력하면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단어 하나를 이렇게 자기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각인시키는데 50번, 100번의 학습이 필요한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그게 2번, 3번이면 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을 하나의 교실에다 집어넣고 하나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양쪽을 다 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소위 영재 뭐 교육 컨설턴트라고 이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반대쪽 끝하고 같이 봐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사무실 근처에 그런 발달 장애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히 이제 현격하게 떨어지는 애들을 이제 케어해주는 그런 뭐 보통 게 발달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이제 그런 사무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발달센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벌써 아는 사람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그 명칭을 좀 애매하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사무실 실제로 있거든요. 비용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지금 서초동에 있는데 옮기기 전 사무실 같은 경우는 바로 그런 사무실이 제 옆 사무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조그만 건물이었는데 같은 층에 2개 사무실이 있는데 저는 영재센터를 하고 있는데 또 하나의 사무실은 이제 발달 장애 아이들을 케어해주는 그게 그러니까 막 비율도 비슷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해야 되는 일도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학교 생활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근데 완전히 반대 방향에서 이제 상담도 하고 뭐 프로그램도 돌리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양쪽을 어느 정도는 균형 있게 봐가면서 사실은 국가 정책도 세우고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양쪽 끝에는 서로 비슷해진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이제 그 기본적으로는 학교 커리큘럼이 안 맞는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두 번째는 교우 관계가 원활하지 않죠. 이 아이가 재밌는 거는 다른 아이는 재미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또 이 아이한테 너무 시시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반대쪽 아이한테는 그건 너무 머리가 복잡해. 그게 뭐가 재밌어. 그런 것 좀 하지 말자고. 그러면 교우 관계를 발달시키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모들이 혼란스럽다 이거예요. 머리가 좋은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아이가 아닌 건 아니고 두 가지 측면이 막 짬뽕으로 섞여 있으니까 부모로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부모가 양쪽을 다 열심히 잘해주려고 그러다 보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지가 불리하면 나 애기인데 왜 그래? 뭐 이렇게 되고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나 애기가 아니다. 나는 그거 알아서 할 수 있는 정도 됐으니까 날 애기 취급하지 마라. 왔다 갔다 막 나타나고 부모가 되게 혼란스러울 거 아니야. 부모가 혼란스러우면 아이는 더 혼란스럽겠죠? 그 세 가지 원인이 결국은 미성치 영재를 만드는 원인이 된다. 미성치 영재는 사실 우리가 발굴되지 않은 자원이에요. 부존자원, 되게 빈약한 나라 아닙니까? 뭐 국토도 좁고, 뭐 농토가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물론 바다는 넓으니까 우리가 바다에서 뭐 그 해양 양식 같은 걸 통해서 뭐 지금 뭐 김을 많이 팔아서 뭐 외야 획득을 해요. 뭐 그런 얘기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부존자원이 되게 빈약한 나라인데, 그럼 우리나라가 사실은 국제 경쟁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요. 뭐 대만, 싱가포르 뭐 이런 나라들이 그런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런 나라들이 나름대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사실은 교육 시스템을 상당히 빡세게 돌린달까?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또 그런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 지금 21세기 와서는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 있긴 하나, 그러나 늘 지속적으로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당연히 그런 나라죠. 그러다 보니 애들이 또 실제로 이렇게 객관적인 발달 지표 같은 것들이 높게 나타나는 나라니까 이런 이제 노력을 어떤 나라보다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적절하게 대응을 하면 그 미성치 영재가 정말 훌륭한 인적 자원으로 변할 수 있고, 그게 이제 국가 경쟁력을 만들 것이다. 이게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고요. 그걸 이제 막아서는 잘 진행이 안 되게 되는 또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이제 엘리트주의죠. 엘리트.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똑똑한 애들은 가만 놔둬도 잘할 거 아니야. 근데 그걸 뭐 교육 예산을 더 증액해가지고 걔네들 집중적으로 키워준다는 것은 엘리트만 키워나겠다는 거 아니야? 오히려 그 돈은 저 돌려가지고 저기 발달장애 아이들이라서 사회적 배려 그런 것에다가 예산을 쓰는 게 마땅하지.
맞습니다. 그 사회적 배제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그 사람들을 그래도 우리 사회 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에 체계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예산 만들어서 집행하는 건 맞는데 그에 못지않게 이쪽 영재 아이들이 잠재력을 사장되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균형 있게 봐줘야 된다 그런 차원이고. 자, 두 번째는 그럼 누가 영재인데 판별의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판별의 어려움. 판별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절대적인 모순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저는 경계성 딜레마. 아니, 1% 정도를 끊으면 1.5% 정도 있는 사람이 영재가 아니야? 그거 안 되지. 2%, 3% 끊으면 그럼 4%는 어떡할 거야? 그럼 5%를 끊으면 6%는 어떡할 거야? 10%를 끊으면 11%를 어떡할 거야? 이제 뭐 이런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그룹이 분명히 있는데 어디다 선을 댈 것이냐. 선을 대면 당연히 선 밖에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선 안에 들어가려는 치열한 이제 경합 경쟁. 아니 뭐 얘는 그냥 0.1%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선을 끊든지 얘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고도 영재, 초고도 영재는 또 그에 못지않게 어떤 약점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고도 영재, 초고도 영재가 오히려 영재 수준에도 평가를 못 받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130 넘는 애들은 사실은 다르게 보면 안 돼. 걔가 나중엔 140, 150으로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역량을 키울 수도 있거든. 근데 너 어떤 나이에 그걸 딱 갈라놓으면, 나중에 정말 최고의 인재라고 할 수 있는 아이도 그거를 그때 너무 어린 시절에 평가를 하는 바람에 그런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딜레마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아주 비근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박사가 과학고 못 다니, 그때는 영재고등학교는 없었지만 과학고 못 갔다니까요. 그 뭐 과학고는 못 갔으면 어쨌든 서울대학 뭐 천문물리학과까지는 뭐 입학은 했으나 또 거기서도 좋은 학점을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뭘 가지고 이 사람이 필드상을 받을 만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재라고 우리가 미리 판정할 수 있는 그 판정 기준을 제대로 갖고 있어? 그런 또 딜레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좀 넓게 혜택을 좀 줘야 된다. 그럼 그것도 문제잖아요. 넓게 주려면 얇아지잖아.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그런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기회가 훨씬 이제 자주 주어질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갖고 나가야지. 미리미리 얘 영재 뭐 딱 선별해가지고 무슨 병아리 암수꽃을 놔두듯이 뭐 이렇게 하는 태도는 좀 곤란하고, 그러면 이제 뭐 이쪽 교육 분야에 혹은 뭐 이런 고도 영재를 좀 깊이 공부하고 있는 학자 그룹 뭐 이런 사람들이 사실 유기적으로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시스템을 끊임없이 이제 개발하고 잘 정착시키고 뭐 지속적인 투자를 해주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기초과학 기술에 대한 투자를 꽤 많이 하는 나라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기초과학에 관련된 국책기관들이 사실 다 어떻게 보면 영재 기관이에요. 거기에 이제 편입되어 있는 수많은 이제 과학자, 기술자들이 다 영재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혜택을 좀 넓게 제공을 해서 연구 활동에 할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뭐 최근에 우리 뭐 신정부가 갑자기 과학기술 예산을 뭐 30%인지 뭐 어마어마하게 급격하게 이렇게 삭감하는 건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 치명적으로 우리가 잘못하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투자해왔던 과학기술 발전에 상당히 그 나쁜 그 상당히 장기간에 걸친 투자를 무효화시키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정책 운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이제 소위 그 분야의 정책을 집행하는 뭐 공무원들이든 아니면 주요 뭐 장관 같은 사람들 뭐 아니면 이제 관련 부서의 이제 중요한 이제 자문위원이랄까 평가위원으로 된 학자들 그룹들이 사실은 좀 정치적으로 볼 적에는 뭐 정권 교체에 따라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좀 더 항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야, 이거는 뭐 여당 야당이 교체되더라도 그 부분은 함부로 손댈 수 없어.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들은 이런 학자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외풍에 휘둘리지 않는 보호막 같은 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돼. 뭐 이런 것들도 말하자면 그 위성치 영재를 우리가 잘 개발하는 어떤 국가적인 경쟁력 개발하고 맞물려 있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야 뭐 그쪽 일을 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지능지수를 절대화시켜서는 안 된다. 뭐 그건 당연한 명제이긴 한데, 근데 이제 계속 들여다 보면요, 이 지능지수가 이게 허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저도 이제 그런 편견을 안 가지려고 저도 항상 스스로 경계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영재고 과학고 같은데 응시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같이 일하는 스태프들 중에서는 그런 친구들을 뭐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대신 써준다든가 그런 차원은 아니고, 뭐 말하자면 자기소개서를 잘 정리해야 되는데, 많은 친구들이 이런 것은 네가 정말 독자적으로 과학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온 활동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자기소개서에 녹여내면 분명히 평가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그게요, 아니 뭐 그냥 나 좋아서 놀았던 건데 그게 뭐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상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과학과 기술에 대한 대단한 그 관심, 그리고 상당한 깊이,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량,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장난했던 거예요. 어렸을 때 재밌어서 좀 놀았던 거예요. 뭐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짚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애들이 콘텐츠가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럴싸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데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를 해요. 근데 이제 그걸 도와주셨던 선생님은 이제 아이하고 이제 그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 아주 진짜 훌륭한데? 뭐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는 될 것 같아요. 얘는 왜 뭐 이래요? 뭐 영재라고는 하는데 무슨 하는 말이나 뻔세를 보면 애기 같아요. 미성숙해 보여요. 얘가 되겠어요? 그런 애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뚜껑을 딱 열고 보면요, 그거하고 달라요. 근데 그걸 지능지수하고 딱 대비해 보잖아요. 지능지수가 맞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뭐 경험치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거 봐요, 저런 거 봐요,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다는 그런 예측보다는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들이 결국은 선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실제로 영재고 과학고에서 선발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은 걔네들 뽑아보고 또 가르쳐 보잖아, 나중에 학교 가서. 그래서 그 학교가 지향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성취도랄까 아니면 적응도를 이런 것들을 관찰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정확한 눈을 보고 있던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학원에서 진행되는 레벨 테스트, 그건 허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이제 그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동영상 보고 제가 이제 공격을 다 가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하지만 그거하고는 잘 안 맞아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대학원에서 그 영재과학고등학교 교장 하신 선생님 강의를 한 학기 들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그 한 학기 통해서 얘기한 것도 분명히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것과 상당히 맞으면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출문제를 잘 푸는 아이를 뽑고 싶어 하지 않고요. 그런 걸 오히려 걸러내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자적으로 어떤 과학과 기술에 대한 관심 영역을 어린 시절부터 사실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재미를 가지고 진짜 막 몰입을 가지고 막 해왔던 그런 흔적을 찾는 것이죠. 그 이제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면 얘가 여기까지 했어? 뭐 그런 놀라운 그런 것들이 발견되면요, 그걸 이제 실제로 보여줄 수 있는 백데이터를 요구해요. 그러면 얘가 진짜 여기까지 간 게 맞네,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야말로 거기 이제 사실 자기소개서 되게 짧습니다. 몇 줄 안 돼요. 한 반 페이지나 될라.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얘가 진짜
자신 있게 나 여기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해왔어요. 그러면 그걸 보여줄 수는 백데이터를 당연히 요구하죠. 그러면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가서 열심히 기출문제만 풀고 대부분의 시간을 그것으로 메꾼 애들이 그런 컨텐츠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조차도 이게 뭐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거 아닐까 뭐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마지막 단계 심층 면접에서 다 판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작성하고 자기가 그런 실제로 백데이터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아이라면 그거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너 경험한 걸 얘기해봐. 뭐 어떤 걸 느꼈어. 그래서 뭐 학교 와서 뭘 하겠다. 이거 딱 얘기시켜 보면요. 내용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내용이 있는 애들 실제로 뽑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딱 봤더니 지능지수가 높은 애들이 확실히 그런 필터를 통과하더라. 130만 넘어도 우수한 아이고 뭐 120만 애도 똘똘하고 뭐 나름대로 공부 잘하죠. 더 잘할 수도 있다니까요. 학교라는 이제 평가 시스템은 아무래도 교과서와 정규 커리큘럼으로 돼 있는 것들을 위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뛰어넘는 정말 그 몰입도 높은 아이들이 진짜 강한 동기를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은 아니니까 그게 학교 성적으로 잘 반영되진 않는데 그런 이제 선발 시스템 속에서는 여지없이 밝혀내기 때문에 그거하고 지능 지수의 높낮이는 상당한 수준 상관계수가 높게 나타나더라. 그렇다면 지능 지수를 이렇게 허술하게 볼 건 아니다. 뭐 그걸 절대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확실히 좀 참고할 만한 수치로서는 의미가 있다 보는 게 맞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나 사실 그건 유사과학에 가깝다고 보는 게 제 솔직한 의견입니다. 좌뇌적 성향과 우뇌적 성향이 존재한다는 건 뚜렷해요. 하지만 그거를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보통 이제 좌뇌적이라는 것을 약간 정제되어 있는 잘 계획되어 있는 것들을 잘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공부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소위 성적 관리를 잘한다 그런 쪽 뭐 그다음에 뭐 숫자를 잘 다룬다든지 뭐 그런 걸 보고 운해적인 것들 좀 약간 창조적인 것, 약간 임기응변에 강하고 약간 유연성이 있고 그 멀티태스킹하는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평가 기준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보면은 이런 현상이 나와요. 아니 좌뇌적인 거 높은 애가 우뇌적인 것도 평가하면 높게 나오던데 그런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뇌적인 게 높게 평가되는 애가 좌뇌적인 것도 보통적으로 훨씬 높은데 근데 되게 이제 소위 영재 고도 영재로 갈수록 이렇게 편벽이 나타나거든요. 이쪽이 되게 세게 나타나고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이 약하게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높은 수준일 수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좌뇌적 영재가 따로 있고 우뇌적 영재가 따로 있다고 얘기하는 게 사실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뀌기도 하거든요. 실제로 그게 우리 뇌를 좌우로 나눠서 좌뇌적 기능이 진짜 좌뇌만 들어있고 우뇌적 기능이 우뇌 그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는 성향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나 그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르게 가르쳐야 돼요. 뭐 이런 것도 조금 모순이 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말 뭐 MBTI라든가 뭐 체질론 이런 것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뭐 혈액형을 가지고 성격을 뭐 분석한다 그런 거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요 지난 그 지능지수 탄생을 따지면 130년이 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바뀐 적 없습니다. 평균 IQ 100이라는 것은 평균의 100%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중간인 아이들이 100이 되게끔 뭐 각종 그 통계학적인 방정식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엄밀하게 적용해서 산출된 지표이기 때문에 100이 딱 평균인 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100이 평균인가가 아니라 평균이 100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애들이 점점 똑똑해져요. 뉴질랜드의 사회학자 플린이라는 사람이 그 현상을 딱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플린 효과라고 그래요. 이 사람도 그게 여튼 똑똑해지네? 똑같은 검사를 가지고 같은 그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자꾸 지수가 높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뭐 10년 단위, 20년 단위로 이제 그 지수를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그걸 실제로 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명한 지능검사들은 주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웩슬러 같은 경우는 아동용은 5판까지 나왔다는 거예요. 되게 한 10년, 15년 주기로 나오고 있으니까 70년 역사에 주기적으로 계속 개정판이 나왔다는 것이고, 그거는 계속해서 기준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대략 뭐 우리가 웩슬러 기준으로 10년 지나면 한 3포인트 올라가는 것 같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똑같은 아이가 이제 인지 능력을 발휘한다면 10년 지나면 3% 깎아야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한 세대, 30년으로 따지면 한 1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오는 IQ하고 아이들이 갖고 있는 IQ는 사실은 한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얼추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뭐 5년, 10년 사이에는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00이 평균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그렇게 뭐 거부감을 가지거나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지만, 그 플린 이펙트, 이제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점점 똑똑해지고 있다. 예, 그것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신의 버전을 했을 때 좀 더 우리가 타당한 지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왜 자꾸 올라가느냐? 이게 개발도상국은요, 뚜렷해요. 그 뭐 사실은 산모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해. 깨끗한 물도 못 마셔. 풍토병에 시달려. 전쟁, 뭐 납치에 대한 두려움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뱃속의 아이도 제대로 발육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한 나라의 아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샘플링해서 평가하면 대단히 낮습니다. 지수는 낮게 나옵니다. 유엔에서 그 빈곤, 최빈곤 지수라는 걸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루에 $1 미만의 소득, 그러면 1년 360달러 정도밖에는 벌 수 없는 것을 최빈곤 지수. 그게요, 한 20, 30년 전만 해도 몇십억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유엔의 뭐 노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뭐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뭐 몇 억 단위로 줄었다고 제가,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도 이걸 지표로 올렸대요. $2로. 그러면 이제 연소득 뭐 700불 이하를 최빈곤 지수로 하고 목표를 새로 설정하고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좀 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자, 우리나라는 3만 불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나라죠. 사실 따지고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물론 이제 뭐 우리보다 높은 1인당 GDP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뭐 20, 30개 국가가 넘겠지만, 그 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있는 나라는 사실 또 몇 개 되지도 않아요.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난과 뭐 식량 부족과 깨끗한 물 혹은 뭐 풍토병에 시달리지 않은 그 환경을 조금만 개선해줘도 급격하게 지능지수가 올라가요. 그런데 문제는 소위 개발이 다 돼 있는 선진국, 이런 나라들도 올라간다는 게, 그거는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매체가 발달돼 있고, 고등교육의 이수율 뭐 이런 것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디지털 기기들이 막 늘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훨씬 더 많은 컨텐츠, 더 많은 시각적, 청각적, 아니면 뭐 그런 지적인 컨텐츠 제공이 이루어지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는 지역 편차가 잘 안 나타나요.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회를 생각해 보면 결혼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젊은 부부들은요, 굉장히 혜택받는 사람들이에요. 교육 수준도 높고요. 대부분 맞벌이고요. 혼자서 벌어가지고 생활 유지하기 어렵죠. 그리고 뭔가 하게 되면 뭐 결혼하게 되면 최소한 뭐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되고요. 뭐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결혼하는 부부의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고, 출산 신생아 수도 급격하게 줄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요새 그냥 미취학 혹은 초등학교 정도의 부모들은요, 최소한 중소도시급 이상에서 사는 게 맞아요. 그리고 약간 산업군이 그래도 아직 활성화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도시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훨씬 생활 환경의 편차는 크지가 않아요. 이게 많이들 착각하시는 게 뭐 강남구, 서초, 소위 강남 3구, 송파구, 아니면 강남 4구까지 봐야 돼. 강동구까지 봐야 돼. 아니 근데 강서는 만만치 않거든. 교육 수준이랄까 뭐 사교육의 발달,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만 그렇지 않아. 그래서 제가 교육특구라고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계동을 비롯한 노원구도 만만치 않고요. 거기 학령기 아이들 많이 인구들이 있으니까. 뭐 그다음에 뭐 과천이라든가 뭐 저쪽 평촌, 뭐 분당, 수지, 뭐 수원, 뭐
공탄 이거 다 사실 교육 특구라고 봐야 돼요. 거기 있는 애들이 머리가 좋을 것 같잖아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강남구 대치동은 대단히 높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교육이나 뭐 선행학습 같은 데 그런 인프라가 좋으니까 학습 결과는 다소 높게 나타날 수 있지만 지능검사가 평가하는 것은 학습량이라든가 축적된 지식을 평가하는 건 되도록이면 좀 빼고 바닥에 깔려있는 지적인 잠재력 평가 요거에 좀 포커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결과는 의외로 상당히 비슷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위 학원빨이라는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대부분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적 역량의 우열이 어떻게 보면 성적을 결정하는 요소가 훨씬 비중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런 지능지수의 분포는 생각보다는 상당히 고르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뭐 학자들 중에는 이제 뭐 그런 것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뭐 하버드 대학의 뭐 아드너 교수 같은 사람은 이제 소위 뭐 다중지능 이론 뭐 재밌긴 한데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하는 영재하고 언어적인 것이 뛰어난 영재하고 수과학적인 뭐 수가 뛰어난 영재하고 그다음에 뭐 인터퍼스널 혹은 뭐 인트라퍼스널 그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퍼스널은 이제 사람과의 관계를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그게 뭐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강한 설득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 걸 뭐 인터퍼스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인트라퍼스널은 이제 자기 인격 내부에 좀 더 일관성을 잘 유지한다든지 뭐 아니면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잘 하면서 균형을 잘 유지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재밌는 것은 이게 해가 갈수록 하나씩 더 늘어나요. 환경에 대한 민감성 영재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희생성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영재도 따로 있다라든가 뭐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개 얘기하더니 조금 뭐 몇 년 뒤에는 7개, 8개 뭐 이렇게 자꾸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쪽은 미국 쪽 학자들이 좀 다중지능을 좀 선호하는 것 같고 유럽 쪽 학자들은 소위 일반지능 하나를 잘하면 나머지 다 잘해요. 그 일반지능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표적인 학자들도 몇 명 이제 학술지 같은 거나 뭐 이런 걸 보면 이제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사실은 일반지능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말하자면 이제 하나 잘하면 뭐 모든 5가지, 6가지 분야에서 잘 능력을 발휘하는 건 아니지만 대충 일반적이 높은 사람들 중에 이제 요게 뾰족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뭐 어느 걸 해도 뭐 일반 지능이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특수한 기능을 그렇게 아주 두드러지게 발달시키는 그런 건 아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제 어떤 이론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네소타 주에 있는 세인트 토마스 대학에 있는 카렌 로저스 박사 두뇌형이 있고 전문가형이 있고 창조형이 있고 리더형이 있고 예술가형이 있다. 그거는 뭐 나름대로 그 설득력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는 것도 뚜렷하게 조금 주안점을 두는 요소가 좀 다를 수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사례별로 쫙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한다는 건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너무 어렸을 때 그렇게 5가지 이론을 딱 나눠 가지고 평가하고 의도적으로 그런 쪽으로 키우겠다는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이제 다양한 영역을 이제 아이들이 재밌게 경험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서로에게 상호 영향을 주고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잘 만들어주다 보면 결국 그 중에서 나는 리더가 될 거야. 나는 예술가가 될 거야. 뭐 그런 것들을 좀 발달시킬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그 길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제가 중시하는 최우선 순위는 그 학술적인 뭐 아니면 학습 경쟁력인 거에 대한 걱정은 좀 일단은 최우선 순위는 아닌 것 같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아이가 머리가 좋다는 이유로 그 아이의 행복한 유년 시절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 아무에게도 없다. 어떤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올바른 게 아니다. 최우선 과제는 아이의 자기 정체성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행복한 유년 시절이 반드시 필요한데 유년 시절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하고 비슷한 발달 속도를 가진 아이들끼리 사실은 만나게만 해주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러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특성들을 이해하고 좀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야말로 아주 뽕이 빠지게 잘 놀아야 돼. 잠깐 뭐 30분 놀다 와. 이거 안 돼. 하루 종일 뭐 경우에서 뭐 2박 3일, 3박 4일 신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냥 학교에 같은 반 애들하고 잘 지내봐. 이거는 대부분 효과가 없습니다. 괴로워요. 괴로워. 아이들이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해야 자연스럽게 그런 거 했는데 같은 반에서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낮아요. 특히 이게 지수가 그렇게 너무 높게 120 정도면 뭐 별 문제 없는데 125 이상 막 높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자기하고 그 흥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를 만날 가능성이 좀 적으니 좀 힘드시더라도 저희 같은 커뮤니티를 좀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걔네들끼리 어울려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된다. 그러면 그런 애들이 사는 동네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 모여 살아야 돼요. 뭐 그렇게까지는 할 수도 없을 테고 뭐 필요하지는 않고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만나서 정말 실컷 몇 시간씩 놀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은 정말 2박 3일 실컷 뭐 놀 수 있게 그런 것을 만들게 첫째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좀 정착시키는데 주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니 똑똑한 애들 모아놓고 맨날 놀려만 주라고 그래 뭐 이런 이제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해줘야 돼요. 절대적으로 그것만 잘해도 돼요. 그것만 잘하면 아이들이 이 상호 동기유발을 시켜줘요. 그 중에 어떤 애가 뭐 음악을 하면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욕구를 갖게 되고요. 누가 그림을 멋있게 그리면요 그것도 해보겠다고 달려들어서 어느 정도 기량을 막 키우고요. 뭐 예를 들어 외국어, 영어, 뭐 스페인어, 뭐 중국어 이런 거 누가 샬라샬라 하면요 애들이 그거 하고 싶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딱 들면요 사실 짧은 시간 내에도 굉장히 많은 그 발전을 보여주거든요. 뭐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학에 대한 관심도 그렇고 모아서 어떻게든 놀려줄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주겠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 특성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뭐 그래도 뭐 최소한 8천 가족 정도 만난 것 같으니까 별의별 사례를 다 가지고 있죠. 제가 동영상에서는 그런 얘기 함부로 할 수는 없지만 뭐 1대1로 만나거나 뭐 몇 사람 만나서 얼마든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럴 적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네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지금 올해 2가지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10주 부모 교육을 지금 1월 달부터 스타트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텐데 10주나 어떻게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보통 2시간 그럼 가는 시간 5시간 하면 거의 뭐 반나절 깨먹으면서 10주나 어떻게 해요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일이 아닙니다. 얘네들 제대로 키우려면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이거.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도 그 프로그램만큼 확실한 효과를 보여준 프로그램 없다라고 아주 명쾌하게 아주 확신을 가지고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요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영재 교육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알게 모르게 영재 교육기관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 부설 영재원도 한 40개는 내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20개는 실제로 정부 지원을 받아요. 창의재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창의재단을 통해서 예산 지원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로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부설 영재원도 거의 제가 알기로는 한 100개가 넘는 것 같은데 그 우리나라의 그 한국교육개발원이라는 그 연구소가 있거든요. 그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관련된 자료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대학 부설, 그 다음에 교육청 부설 영재원이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 거기에 이제 소위 이제 그 주소,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연계해서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고 있는 그 영재 교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영재 교육의 제반,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제 교육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교육을 또 제공하는 데가 또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덕여대에서 평생교육원이죠. 옛날에 평생교육인데 뉴 에듀케이션 칼리지라고 이제 약간 단과대학 개념을 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켜가지고 지금 운영을 올해 또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예비 그 과목으로 하나 올려놨거든요. 그 제목을 영재교육의 모든 것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려놨습니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분 혹은 이제 영재원을 운영을 하는 책임자들은 강좌를 좀 들으셨으면 해요. 그러면 집약해서 예를 들어 비슷한 프로그램을 참여하려면 뭐 석사과정 2년 근데 대학원 등록금 한 학기 한 500만 원 되잖아요. 그 사실은 다 그 영재 교사들이 받기에는 사실 뭐 재정적인 부담도 꽤 되고요. 2년을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조금은 좀 학술적이에요. 저희가 개설한 프로그램은 좀 더 실질적이랄까? 그러니까 이슈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게 논쟁거리가 많잖아요. 제가 막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대립되는 학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좀 많은 컨텐츠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이분들이 이러한 얘기는 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우리는 이러한 입장입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했을 만큼 기본적인 것들은 좀 물론 이제 그 한 학기 프로그램인데 한 학기를 통해서 정말 영재교육의 모든 분야를 다 전문가가 되게 할 수는 없을지언정 최소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입니다. 이런 정도는 분명히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꽤 많은 컨텐츠를 좀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게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그런 것을 진짜 뭐 우리나라 뭐 최고의 권위자 뭐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이제 필드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모들과 씨름을 해온 사람의 입장이고 그리고 뭐 이제 저는 그 이제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어느 정도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그 행정 책임자들이 좀 참여를 해 주셨으면 아마 그 프로그램이 진행돼서 취합되는 이제 말하자면 약간 토론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실무단에서 이제 고민하는 내용들이 또 다시 피드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잘 좀 종합을 하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있죠. 그것도 중요한 이제 논쟁거리랄까 아니면 이제 정책상에서도 그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 부분을 제가 짚어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는 현재는 영재고등학교 8개, 대충 선발위원회 800명, 과학고등학교 20개 정도 이제 시도별로 지정돼 있고 거기에 선발위원 한 1,500명, 합쳐서 한 2,300명 정도가 영재고 과학고 한 해 이제 정원이죠. 그럼 학교별로 교육부가 관리하고 있어요. 그 중에 몇 명이나 의대를 가는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되게 한 8%에서 10% 보더라고. 그럼 한 200명 안팎이 이제 의대로 빠져나간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뭐 실제로 의대 입시에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학교별로 이제 비율이 높은 학교가 있으면 지적을 당한단 말이에요. 당신들 좀 애들 좀 잘 가르쳐. 이 학교는 기초과학을 공부하든지 뭐 첨단 엔지니어링에 파고들 수 있는 인재를 키워달라는 학교가 그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걔네들이 그냥 의사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 이제 그런 걸 이제 계속 교육을 통해서 확고하게 나는 이런 것으로 나는 이제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심어주세요라고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압박을 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노력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실제로 그걸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그냥 임상의가 돼서 치료 행위하는 거 관심 없어요. 난 진짜 뭐 과학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나 노벨상 받는 학자가 되고 싶어. 그런 생각을 하죠, 대부분. 근데 일부는 어쨌든 의대로 빠져나가는 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걔네들이 사실 원하는 게 아니겠죠. 부모들이 그래서 의사 세면 5억도 번대. 또 머리 좋은데 왜 의대를 포기해 바보야. 뭐 사실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학교마다 그 의대를 진학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이 다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그게 이제 비율이 한 20, 30개의 학교 중에 높은 학교는 지적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학교가 그걸 억제하는 걸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거야. 또 다른 애가 높으면 걔가 또 지적을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강화시켜. 그 인류적이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 서류 심사할 때 서류에다 나는 의대는 진학하지 않겠어요 하는 뭐 각서 같은 걸 쓰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의대 진학을 하게 되면 뭐 기숙사에서 퇴소해요. 근데 그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 뭐 의대 진학을 결정하고 마지막 순간에 결정하면 사실 뭐 졸업하기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어쨌든 불이익은 불이익이죠. 그다음에 뭐 니네가 받은 혜택을 말하자면 이제 물어내. 그래서 뭐 근데 사실 의대 진학한 부모 입장에서 뭐 그거 지금 뭐한 2, 3천만 원 내고 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자기 혜택은 다 받았으니까. 애가 뭐 그 공부하는 데서는 어쨌든 좋은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하고 상당히 우수한 아이들과 공부를 했으니까 혜택은 다 받았으니까 됐어. 그거 돈 몇 푼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여간 여러 가지 이제 제도를 통해서 억제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그 친구가 의대를 진학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기초의학 분야도 있거든요. 의학 분야에서 내가 임상의가 되는 게 아니라 의학 기초 분야 학자가 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대수롭지는 않게 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그걸 지속적으로 이렇게 억제하는 이제 실제로 교육부나 뭐 학교 자체의 움직임도 있고, 그리고 실제 그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현재 의대 정원이 한 3천 명 되니까 그 중에 이제 과학고 영재들이 한 200짜리 정도를 뺏어간다고 하더라도 좀 임팩트가 있는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또 한 5천 명으로 늘린다면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임상의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 아주 고도의 어떤 영재성? 아니 물론 똑똑해야죠. 하지만 모범생 정도면 되지.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막 뭐 아주 고차원적인 뭐 4차원, 5차원의 물리적인 현상을 이해한다든지 뭐 굉장히 높은 수준의 뭐 생물학적, 뭐 화학적, 뭐 아니면 수학적 역량이 필요, 그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실하고 이렇게 사람을 병든 사람을 잘 돌보겠다는 어떤 측은지심이라든가 인간에 대한 애정, 배려 뭐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고도의 어떤 영재성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조금 뭐 선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러니까 그 이제 성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얘가 뭐 고등학교 때 뭐 봉사활동을 뭐 꾸준하게 오랫동안 뭐 그런 걸 점수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으로 뭐 봉사활동을 하는 것들을 일단 남다르게 했다든지 뭐 그런 걸 평가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것도 좀 문제, 지금 응급의사가 부족하다면서요. 아니면 지방에서 일하세요. 그러면 그것도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감수하겠다는 의사를 별도로 뽑으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응급의학과 혹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정형 수술을 막 이렇게 뭐 개복 수술하는 그런 리스크가 높은 분야를 싫어하는 의사가 적다. 그러면 그거 하는 의사를 지정해서 의사가 되고 나서 10년 동안은 그 일을 하세요. 그 이후에는 의사니까 뭐 자기가 분야를 바꿔서 돈 잘 버는 분야로 넘어가더라도 남들이 가기 꺼려하고 힘들고 뭐 그런 분야는 그렇게 따로 선발을 해서 10년 동안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주면 그러면 여러 가지 수급 문제도 해결되고 좀 더 의료 혜택을 전 국민이 잘 받을 수 있고 뭐 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을 배치할 수도 있고 그거 말하자면 난 성형외과 의사 할 정도 그 경쟁은 내가 할 정도로 성적은 안 좋은데 뭐 상대적으로 뭐 응급의사 하는 그 성적은 돼. 그런 친구가 의사가 된다고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것을 성실하게 잘하고 최소한 뭐 상위 10%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어요? 또 그렇게 교육을 시킬 테고 그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단순하게 뭐 인원을 늘리느냐 안 늘리느냐 인원을 늘리면 뭐 의료 시스템 전체가 망가진다 뭐 그것도 별로 전 설득력이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부족하면 더 뽑는 게 많고 그렇게 의사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면 기회를 좀 더 넓게 주는 것도 뭐 내가 보기엔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모르는 뭐 사연들이 있겠죠 뭐. 제 얘기를 재밌게 들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이 있으셔서 아주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리 교육의 민족 운영자한테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뭐 제 채널에서 하지 못했던 얘기도 좀 일부 좀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저로서 의미 있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이게 고도영재 뭐
영재라는 게 이제 호기심의 대상이 돼서는 사실 좀 곤란하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얘기에 대해서 이제 기울여서 듣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소수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나름대로 여기서 좀 뭔가 좀 새로운 컨텐츠를 얻으셨다면 대단히 저도 기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이 얘기는 어떻게 생각해서 뭐 댓글 같은 게 올라온다면 저도 의미 있게 그걸 이제 잘 정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도 제 채널이든 아니면 뭐 다른 기회에 또 전달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단지 이제 그냥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놀고 있네. 이렇게 영재가 흔해 빠졌어. 뭐 이런 식의 댓글은 안 해주셨습니다.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보는 거고 또 그게 막연히 그냥 뭐 잘난 체하는 게 아니고 사실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동영상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서로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